네, 안녕하세요. 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08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 EMS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EMS의 주요 부가 서비스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듯이 배보 초이라고 해서 그 배가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EMS 배달 보장 서비스입니다. 자, 보시면 배달 보장 1 계산 프로그램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 뭐 도착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입력을 했을 때 이제 배달이 가능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 배달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를 제공하고 그 날짜보다 만약에 혹시라도 지연이 된다면 그때 지연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달 일자 제공되고 이번에는 배달 일자보다 48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 배달 일자 그 시간보다 더 지연이 되면 그냥 우편 요금을 배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배달 보장 서비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원래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상국이 10개국이다라는 거. 요 나라 좀 꼭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보장 서비스의 대상국은 10개국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한일중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있네요. 러시아가 빠졌죠. 그래서 주요 국가 중에 러시아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계열로서 여러분 호주, 홍콩, 영국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뭐 호주, 홍콩,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있다. 그리고 태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먼저 4개의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뺀 우리 주요 4강 있잖아요. 한반도 주변 4강 중에 러시아는 빠진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국 계열에 영국이 있고요. 호주가 있고 홍콩이 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스페인하고 프랑스 그 다음에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태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0개국이다.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EMS가 전국 모든 우체국,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EMS 배달 보장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달 보장 서비스 요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송달 기준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례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배달 보장 기간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자 이게 기준은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에 접수했을 때 우정청별 주요 도시에 대한 송달 기준 산정의 기본 원칙은 아시아 지역은 접수 플러스 2일 이내에 보장을 하고 그러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그 10개국 중에 아시아 국가들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접수일 플러스 3일 이내 보장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들어있네요. 접수 플러스 2일 이내란 서울에서 만약에 5월 16일에 접수를 했다면 중국 국경이면 아시아죠. 그래서 이거는 접수 날짜 플러스 2일 까지 정시 배달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송달 기준보다 지연시 손해배상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단, 고객이 뭘 한다? 손해배상이 여러분들 전제가 되는 거는 행방조사를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의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시에 한해 조사 후 변상을 하고요. 지연 배달이 되면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배상을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뭔가 잘못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변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우정청 간 상호 정산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그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후 우정청 간에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보 초2 할 때 마지막 이자가 이제 EMS 프리미엄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우체국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특송업체, 택배업체,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간 국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TNT와의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2012년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미국을 본사를 두고 있는 UPS를 제휴 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데 민간 기업과 제휴를 해가지고 운송을 하는 건데 특히나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아주 무거운 것도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주안점으로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하고 사기업 그들의 조화를 이루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이루기 위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업무 흐름이라는 건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우체국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단 국내 운송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인수인계를 하겠죠. UPS로 해가지고 그 UPS가 이제 워낙 이제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쭉 운송 배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뭐 행방조사 나중에 또 정상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서비스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및 대상 구분 1에서 5지역 및 서류와 비서류로 구분하는데 요 부피 제한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게 산정 요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번에 그 최대 부피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편물의 길이와 그 다음에 둘레의 합이 419cm 초과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됐고요. 최대 길이가 270.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국내 우편물의 동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보다도 훨씬 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와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라 했는데요. 이거 딱 그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중육면체를 기준으로 하면 둘레라는 것은 위에 있는 가로하고 세로. 그러니까 이걸 가로가 두 개죠. 가로 두 개에다가 세로 두 개 이렇게 더한 게 둘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긴 편이 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19cm 아우 죄송합니다. 419cm. 자, 그래서 예전에 330이었나요? 그러다가 이게 419로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 최대 길이는 270cm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중량도 나오지만 최적 중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게 제한이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제한 중량이 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여러분들 그 최대 부피, 최대 무게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험에 나온다면 뭐 물론 그냥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케이스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cm. 그래서 뭐 어떻게 접수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게 산정과 관련해서 중량하고 최적 중량 중 어떤 걸 찾는다? 그렇죠. 무거운 중량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중량은 우리 저울 같은 데 쟀을 때 그 나타나는 수치 있죠. 그게 바로 중량 무게고요. 그 다음에 최적 중량이라는 것은 부피를 갖다가 중량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이 녀석을 다 곱한 거에다가 뭘로 나눴을 때 6천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적 중량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에다가 6천으로 나눴을 때 그걸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걸 최적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한 숫자가 나와서 계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는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뭐 문제집 또 다른 작업을 하면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관련해서 6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되 만약 실제 무게가 여러분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최대 무게가 70kg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실제 무게를 잰 게 40kg이 나왔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곱하고 6천을 나눴더니 만약에 35kg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중량하고 최적 중량 중에 뭐를 선택한다? 최적 중량. 그렇죠. 요 무게에 따라서 이걸 환산하는 겁니다. 그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최대 부피를 갖다가 최적 중량을 갖다가 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 무게는 안 나가는데 부피가 큰 그런 물품에 대해서도 뭡니까? 좀 가중해서 좀 요금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무게는 70kg 한도 되지만 부피가 또 너무 크면 이런 제한을 갖다가 둘 수도 있고 또한 최적 중량을 통해서 어쨌든 요금 산정에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하고 최적 중량, 특히 최적 중량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 곱하고 6천을 나누는 거. 그리고 일반 무게를 잰 거라고 중에 무거운 걸 갖다가 우리 중량으로 적용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EMS, 미취급 국가를 비롯한 국제 특송물의 해외 송달은 지금은 많은 나라 210개 국가로 확대가 됐고요. 자, 아주 중요한 거네요. 70kg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이에 SMS, 뭐 배달 안내 서비스라든지 수취인 부담이라든지 통관 대행 등 어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
그게 이제 EMS 프리미엄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보초 이 중에 배달 통지 서비스, EMS 프리미엄 서비스 했죠. 그 다음에 배보초, 초자가 국제 초특급 서비스. 그래서 TCS라고 합니다. TCS. 그래서 보시면 EMS보다도 더 빠르게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EMS하고 TCS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비교하시고,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국제 초특급 우편물 서비스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바뀐 게 그거입니다. 그 예전에는 4개국 6도시였다면 지금은 홍콩하고 베트남 2개국 3도시 이렇게 오히려 수험생 여러분께는 분량은 좀 줄어들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EMS하고 TCS 좀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EMS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서류, 상품 견본 등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서류든 비서류든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류, 비서류. 그렇지만 TCS 같은 경우는 서류에 한정됩니다. 그럼 서류에 한정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과거에 일본에 있어서는 여기 바뀌기 전에 있잖아요. 일본에 있어서는 5만 원 이하의 소액 상품, 소액 물건에 대해서도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그때도 원칙적으로는 서류에 한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본에 5만 원 이하의 소액 상품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일본이 빠졌으니까 서류에 한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취급 대상 물품은 서류에 한한다. 그 다음에 송달 기준인 보면 EMS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4일 정도 걸린다면 TCS 같은 경우는 보세요. 서울 경인 지역을 오전에 접수한 경우입니다. 서울 경인 지역이라고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서울 경인 지역에 오전에 만약에 접수하면 이길 배달, 그 다음날 배달이 되고요. 반면에 서울 경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오후에 접수하면요, 이길에 그 다음날이겠죠. 그래서 일제 배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 서울 경인 지역의 오후 접수라든지 아니면 서울 경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틀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날째 배달이 된다. 다만 도서 지역 접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단 그건 뭐 어디까지 물류센터까지 오는데 시간이 그 도서 지역의 뭐 교통이라든지 뭐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물류센터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때는요 이길 배달한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EMS 같은 경우는 발송 내역 발송했습니다라는 것을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알려주지만, 자 우리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팩스로 발송 내역을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배달 결과를 관련해서는 EMS는 우리가 청구를 해야지 알려줍니다. 반면에 TCS는 우리가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도착했다라는 거, 배달했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지연 송달에 대한 배달 손해배상 기준 했을 때 아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TCS라든지 EMS 배달 보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연된 예정일보다 늦으면 그냥 손해배상이 되지만, EMS 같은 경우는 지연 배달일보다 48시간 이상이 지연됐을 때 그때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지연배상에 대한 대상은요, 납부한 요금, 납부한 우편 요금이 바로 배상액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납부한 우편 요금을 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데 과연 이제 그 지연 배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까지 잘 정리하십시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특히 시험에 이제 표 관련해서 나온 것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12페이지 보시면 국제 초특급 우편물 서비스 내역에서 내용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개국 3도시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도착 그 시간을 한번 좀 보세요. 홍콩은 특히나 여러분들 우편물 외부에다가 9am 딜리버리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9am 딜리버리니까 뭐 딜리버리가 배달이잖아요. 언제까지요? 다음날 9시까지, 오전 9시까지 배달하는 게 홍콩이고요. 그 다음 베트남은 원래는 없다가 2016년도에 그때 개장하면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때 베트남 호치민하고 하노이 같은 경우는, 자, 요 경우는 17시까지입니다. 다음날 17시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로 요거랑 우리 앞에 있는 그 오전 뭐 접수했느냐 그런 것들 구분해가지고 시험에 충분히 케이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EMS, 뭐 NDD/TCS 뭐 이런 식의 표시를 한다면, 홍콩 같은 경우는 9am 딜리버리라고 그렇게 외부에 적색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취급 수수료가 붙는데 국제 특급, 즉 EMS에다가 부가 서비스 TCS를 넣는 거잖아요. 거기는 4,500원에 그 취급 수수료가 더 붙는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TCS 여러분들 딱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EMS하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TCS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TCS 가능한 지역, 가능한 국가의 그 도착 기한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특징을 좀 확인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국제 초특급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국가는 해서 그 재작년에도 그 제가 이제 TCS에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우리 이번에 이거 좀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서 철저하게 막 케이스도 준비하고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문제가 허망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4개국 6도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이라고 됐네요. 그래서 TCS로 발송할 수 없는 국가는 해가지고 프랑스는 빠졌습니다. 그 당시는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홍콩 이렇게 4개국의 6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반신우편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은 선편, 항공 등의 부가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취인 부담, IBRS가 붙으면 부가 취급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제공된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되면 뭡니까? 납부한 우편요금 배상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TCS는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굳이 청구를 안 하더라도 배달이 됐으면 배달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TCS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인터넷 접수 e시핑 시스템 서비스인데 e시핑이란 말이 나오면 인터넷 접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 한번 볼까요? EMS 이용 고객이 인터넷 우체국 계약 고객 시스템에서 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에 따라 EMS 운송장을 프린트로 출력하여 EMS 우편물을 접수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정보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고 그걸 출력해가지고 딱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e시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시핑 하면 나오는 거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감액과 관련해서까지 포함하면 e시핑은 우리 우편 파트에서 4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뭐 배웠어요? 2kg 소형 물품, 해외 전자상거래용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K패킷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쪽에 이제 공부할 게 저기 114페이지 보시면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e시핑으로 접수한다. 그래서 벌써 이용 대상 보시면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B2C 전자 상거래 기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5페이지 보시면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 있죠. 거기도 보시니까 이용 대상이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인 e시핑 이용 계약 고객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117페이지 보시면 e시핑으로 접수를 하면 어떤 특별 감액을 해준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e시핑과 관련해서는 한 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서비스 종류는 뭐 e시핑 창구 접수, 그 다음에 개인 고객 방문 접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 자체에서 뭐 창구에 가서 접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우체국에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그런 접수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출 우편물과 관련해 가지고 자 보세요.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 우편물 중 수출 신고 대상 물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들어있으면 그걸 뭡니까?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의 발송 사실을 어디에다가? 세관에다가 알려주는 거. 우리가 굳이 안 알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상 우편물 관련해서 발송인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로 수리일로부터 다 날짜가 며칠? 30일 이내 선적 기적.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수리된 게 이제 취소가 된다라는 그런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빨리 그 기간에 30일 내에 선적을 해야 되겠죠. 또한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 관세청의 전자 시스템에 선적 확인이 안 된다면 이건 환급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전자 시스템에 그 선적이 확인이 되는지 그건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중 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게 아니라 선편에 의해서 운송합니다. 그때 선편이라는 거는 마구잡이로 그냥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인천항에서부터 중국의 위해항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필요한 그 물품을 갖다가 실어 보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공기 운송 대신 선박을 이용하여 EMS보다 최대 70% 저렴한 요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중국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한국하고 중국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중국에서 우리나라 어떤 전자상거래 물품을 갖다가 접수를 했어요.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중국 근처에다가 어떤 전자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빨리빨리 내어주면 좋은데, 근데 굳이 중국 현지에다가 그런 보세 창고를 운영을 안 하더라도 뭡니까? 이 전기 선편이 매일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요때 실어 날아서 이렇게 보내주면 EMS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보세 창고를 운영하는데 온갖 관리라든지 그런 어려움 없이 국내에다 그냥 창고를 두고 그냥 운송을 하면 되니까 그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한중 해상 특성 서비스다. 그래서 이용 대상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시핑을 이용하는 B2C. 자, B라는 것은 비즈니스 기업을 말하고요. C라는 것은 컨슈머. 자, 이거는 뭡니까? 소비자. 이때는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한국, 인천에서 중국까지 전기 선박편을 통한 발송인데 서비스 보세요. 통관 서비스 보시면 사전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총 세액이 50위안 미만이다.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준다. 근데 단 보세요.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품만 가능하며, 아까 그저 B2C라 그랬죠. B2B가 아니에요.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B2C.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품만 가능하며 다량 물품, 허위 기재 등은 통관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 밑줄 친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50위안 미만이면 면세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 고객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기업 대 기업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량이라든지 호의 기재 그런 거는 당연히 통관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량 좀 기억을 하세요. 다량도 역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전자상거래 기업 중 현지에서 보세창고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직접 발송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실 게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EMS보다는 저렴한, 그래서 저렴한이라는 거 그 표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국제 특송 서비스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그 이동 경로를 한번 잘 보면 돼요. 역시 이시핑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한 게 이시핑을 이용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배송 경로 보세요. 한국에서 어디까지는 프랑스로는 항공기로 운송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프랑스로 항공 운송하고, 그다음 프랑스에서 이제 뭡니까? 쫙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추적 정보 제공과 손해배상은 국제특허가 동일하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그 종추적 서비스라는 것은 기록 취급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역시 기록 취급이 되는 거니까 등기를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EMS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국 총괄 우체국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총괄 우체국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요금 감액 제도입니다. 감액. 그래서 보시면 우정사업본부, 각 지방우정청, 총괄국, 그 다음에 6급의 우체국, 이때 별정 우체국이나 우편치국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요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을 미리 맺는 거, 그게 바로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고요.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EMS 보내는 경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수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제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 감액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 국제 특급 우편과 수시 국제 특급 우편은 예전에는 2016년도에는 막 그 요금 감액률이 막 바뀌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용이 바뀐 건 없고요. 다만 이제 특별 감액 부분에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그 계약 그 우체국에는 별정 우체국하고 우편 취급국도 포함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액 그 조건 한번 보세요. 자, 대상 요건은 이거는 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 50만 원 이상 EMS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 가맹요금 및 가맹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보면 이용 금액별 그리고 가맹률 나와 있죠. 이거 근데 여러분들 뭐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는 표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볼게요. 자, 어쨌든 최소 얼마입니까? 월 50만 원 그랬죠. 그래서 50만 원이면 자, 여러분들 숫자가 딱딱 끊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5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4% 감액을 해줍니다. 그리고 쭉 보면 2억 원을 초과하면 18%죠. 그러면 자, 자, 여러분들 최소 50만 원 그리고 최대 뭡니까? 2억 원 초과까지 이렇게 그 범위로 산정을 해가지고 각각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근데 금액 자체가 딱딱 끊어져요. 50에서 150만 원, 15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다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그 다음에 1억 원에서 2억 원, 그 다음에 2억 초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해가지고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몇 번 한번 써보니까 저도 뭐 암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암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50에서 150, 150에서 500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를 갖다 이렇게 시키기는 좀 어렵지만은 자 그냥 이렇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국제특급 우편으로 월 뭐 한 4천만 원을 이용을 했다. 그럼 몇 퍼센트 감액되느냐 하면 4천만 원이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1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2000에서 5000, 5000에서 1억, 1억에서 2억, 2억 초과 뭐 탁탁 끊어지죠. 저만 끊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소가 4% 그리고 최대가 18%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근데 최대가 18%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단서를 한번 보세요. 단 18% 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 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 기준에 의해서 다른 계약을 통해서 더 감액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주어진 표준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좋은 방법들 하면 좋은데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쓰면서 이거 쓸 시간이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3천만 원에 내가 월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어디입니까? 역시 여기네. 마찬가지 12%. 아니면 뭐 월 600만 원이 자 EMS 요금이 나왔다. 그럼 600만 원이면 500에서 1000이니까 8%의 감액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감액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또 좋은 게 나중에 우리 뒤편에 나오는 수시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계약을 맺지 않았다 뿐이지 한 번에 이 정도 금액을 하면 이 감액률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의 정산, 증납, 훈납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훈납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훈납의 그 개념하고 같고요. 계약을 해지 보세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라.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 최소한 뭐다?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라. 그래서 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미리 이렇게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야지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에는 우편 간서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발송인 그 계약 맺은 우리 이용자가 어떤 뭐 과실이나 고의나 하여튼 그런 잘못이 있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 기책 사유가 그 계약자에게 그 계약 고객에게 있을 때 우편 간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자 보세요. 금지 물품 발송한 경우. 그래서 만국 우편연합 규정에 따른 금지 물품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EMS 요금이 나왔는데 그것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그 2개월 이상 아니라고 써놨는데 그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임대차 같은 경우도 해지가 가능하게 2기 그러니까 2번 뭐 임대료를 미납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개월 이상이라는 거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타 뭐 사전에 계약 내용 중에 어떤 계약을 갖다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도 역시 우편 간서 쪽에서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뭐다? 우체국하고 그
우편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EMS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별도 이용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적용할 때는 아까는 우리가 월 단위였다면 이건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번에 할 때 50만 원 이 부분 있죠. 50만 원 이상 이 부분은 저기 계약 국제 특급 우편의 가맹률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처음 이제 최소 기준은 다르요. 그걸 잘 기억하죠. 자, 그때 보세요. 1회 이용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만 원에서 수정됨이라고 이렇게 한 게 혹시라도 2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그때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정됐었거든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거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뭐 다른 금액이 아니라 2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초과해요. 국제 특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창구 접수 이용자다.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때는 자 뭡니까? 자 여기까지가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자 수시는 뭐요? 요것도 포함이 되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자 이때는 4%, 2% 아니에요. 요거는 3%.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30초가 네요. 아우, 좀 이거. 그러니까 30 이상이 보통일 건데 30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게 초과예요. 50초가. 그러면 여러분들, 아, 진짜 힘들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발송했다. 월 1,000만 원이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1,000만 원, 여긴 다 초과잖아요. 초과. 그러니까 초과니까 1,000만 원은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하가 되니까 8%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과라는 거 이거 특이하네요. 보통은 이제 이상 미만으로 많이 가는데 감액 부분은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30만 원 이용했다? 30만 원 초과가 아니니까 감액률 적용이 안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 감액 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 EMS 프리미엄 요금표 그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그 보시면 50만 원 이상 초과할 때는 계약 국제 특급 우편 감액률을 준용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별 감액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이용요금 감액에다가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특별, 그래서 추가 적용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이용과 관련해서는 뭐 내용은 직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감액 요건을 여러분들 출제자 입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감액 요건 자체를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면서 또 직전 계약 기간 이용 금액이, 그러니까 갱신을 했는데 직전에 계약했던 그 계약 기간에 그 내용이 이용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 요거는 1년 60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1% 추가 감액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그러니까 올해 장기 이용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 기간 네, 그 이용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다가 600만 원, 1년에다가 600만 원이면 1%, 그 다음에 3년에다가 1억 원 초과하면 2%. 막 장기 이용 금액이라고, 장기 이용자라고 그렇게 많이 감액은 해주진 않네요. 그래서 1%, 2%. 이거 여러분들 케이스로도 나올 수 있고요. 대놓고 문제로도 낼 수 있으니까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근데 보세요. 감액 조건의 금액은 아까처럼 EMS 프리미엄 요금표 기준이며 일괄 계약 고객이나 환적 프로세스 이용 고객은 제외됐다. 예전에는 환적 프로세스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특별 감액 해줬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적 프로세스 그 이용 고객도 제외된다. 자, 뭐 환적 프로세스 뭐 설명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 환적 프로세스 예전에 뭐 나왔을 때는 설명 필요했지. 지금은 이제 환적 프로세스가 따로 나오진 않으니까 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무당 표시 보시면 그 직전 계약 기간 중 6월 이상의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라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월 이상의 이용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조건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접수 비용 절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너네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해줘,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전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20핑, 그래서 여러분 20핑으로 접수하면 많이 감액입니다. 그게 바로 5%예요. 20핑 5%. 그래서 20핑이 대상이 되는 거 포함해서 4가지 기억하시고 20핑 접수하면 5%다. 근데 아래 보시면 20핑인 20핑인데 이때는 뭡니까? 20핑으로
수출 우편물의 정보라든지 신고 번호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는 2%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인데 이거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근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실강하는 분들 있죠. 실강하는 분들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험 보는 친구들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낼까 좀 솔직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라고 되네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갖다가 통해서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MS 관련해서 그래서 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요건 3%. 근데 이제 요 밑에 부분이 여러분 이번에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저 문제집 할 때도 OX 할 때도 이걸 좀 넣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퍼센티지만 단순히 묻는 거는 뭐 만들기가 쉬운데 지금 보면 보시면 전자상거래국 관련해서 보세요. EMS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로 발송하는 경우라고 된다. 그래서 EMS 특별협정, 그러니까 우리 EMS 특별협정이 딴 게 아니라 아까 우리 EMS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자조약이나 다자간 조약 같은 다자간 협정 같은 그런 걸 맺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 이때는 뭡니까? 서로 EM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좀 꽤 해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중량은 7kg 이하다 됐네요. 7kg. 7kg은 제한 중량 7kg. 국제 우편물에서 나왔죠. 통상 우편물에서 여러분들 나왔죠. 최대 제한 중량이 가장 많은 게 7kg.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었잖아요. 그거랑 같네요. 7kg이고. 자, 대상 국가 보세요. 중일싱. 중국, 일본, 싱가포르 감액 엄청 해줍니다. 몇 %요? 15%입니다. 그래서 중일싱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EMS 특별 협정을 맺은 국가 중에 중일싱에 대해서는 15% 감액을 해주고 그 외에 여러분들 대상 국가 보세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국가예요? 아시아 국가죠. 근데 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좀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5%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S 특별협정 맺은 국가는 중일싱은 15%, 그 외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은 5%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도죠. K-패킷 라이트. 라이트가 뭐가 있습니까? 1회 배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명이 필요 없는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5%의 감액을 해준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국가는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스페인.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제가 우편 파트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제가 직접 이렇게 워드를 친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거 이렇게 실수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가지고 자 스페인이 아니라 스페인, 영국 이렇게 돼 있고 5%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또 뭡니까? 주요 국가 중에 러시아가 빠지네요. 러시아가 빠진다라는 거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어디 빠졌나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 활성화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0.5%에서 50% 우정사업본부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깜짝 세일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이용, 접수 비용 절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감액률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 이용 같은 경우는 1%, 2%,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 20핑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핑과 관련해서는 5%, 그다음에 3%, 2%, 5%, 2%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20평으로 접수하면 5%, 뭐 20평으로 무슨 번호 같은 거 그런 거 입력을 했다 그러면 2%,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제가 전자상거래 활성화 얘기가 접수 비용 절감이었죠. 죄송합니다. 접수 비용 절감 관련해서 20평으로 접수하는 경우 5%, 그다음에 20평을 통해서 뭐 무슨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 수출 신고 번호네. 수출 신고 번호 같은 거 할 땐 2%.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거래 플랫폼 그거 이용하는 경우 5%고요. 그다음에
중일싱 있죠. 그 EMS 관련해서 중일싱은 15%고 그 외 국가는 5%. 그리고 K패킷, 레귤러가 아니라 K패킷 라이트인 경우에 그 대상 국가들 있죠. 그 몇몇 국가들 거기에서는 역시 5%.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예, 이렇게 좀 보고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